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치료 너머의 것. 이 책에서 안아주기와 담아내기에 관해 논의한 점의 대부분은 정신치료적 상황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경계선 환자에게 정신치료 하나만으로 충분한 수준의 안아주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경계선 환자는 그보다 훨씬 확장된 형태의 안아주기 환경을 필요로 할 것이다. 사실상 정신치료 과정의 지속 가능성은 정신치료 회기 사이에 환자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보조적인 안아주기 환경의 성격 및 범위에 달려 있다. 경계선 환자의 손상된 자기조절 능력은 정신치료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환자의 정서적 상태를 담아내고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어느 한 극단에는 장기 입원 치료 환경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매우 심각하고 끈질긴 문제들을 가진 환자가 존재한다. 이 부류에 속하는 환자는 끊임없는 자살 시도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며 자해를 막기 위한 물리적 구속과 24시간 특수 관찰 등 보다 문자 그대로의 안아주기 환경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 부류의 다른 환자는 치료자에게 압도적인 역절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외래 세팅에서 진행하는 개인 정신 치료는 지속되기 어렵다. 마르커스는 장기 입원 치료의 적응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극심한 중증의 환자를 치료할 때의 어려움은 그들의 정서를 한 명의 개인이 담아낼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그러한 정서는 개인보다는 집단이 보다 쉽게 담아낼 수 있는데 이는 어느 시점이든 집단 구성원 가운데 일부는 환자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지 않고 관찰하는 자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자는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 입원 환경 내에 자신의 내적 대상 세계를 재현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신분석 중심의 집중 입원 치료 상황에서는 병동 직원들이 환자의 투사된 측면을 공동으로 담아내고 하나의 응집된 집단으로서 협력하면서 투사된 내용물을 처리하고 해야 하며 그 후에 그것들을 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입원 치료 프로그램의 구조, 간호 직원이 설정한 제한, 전체 치료 커뮤니티의 관심도 정신과 병원의 안아주기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또한 일부 경계선 환자는 약물을 어느 정도 실제적이고 심리적인 안아주기의 외형물로 여길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계선 환자는 주기적인 단기 입원으로 재조직화한 다음에 외래 정신치료를 지속하면서 그럭저럭 살아나갈 수 있다. 다른 환자에게는 정신치료에서 제공되는 안아주기를 확장하기 위한 납병동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다. 이번이 수행하는 다양한 안아주기 기능들을 납병동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을 이용하려면 환자는 충분한 자기조절 및 자기 위로 능력을 갖추어 저녁과 밤 시간에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알코올 자조 모임이나 약물 중독자 모임, 과식자 모임 같은 지지 집단도 경계선 환자를 위한 안아주기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정신치료 외부의 안아주기 환경에 관한 논의는 환자가 지닌 견디기 힘든 정서로 인해 촉발된 강렬한 역전의 상태를 다루려면 정신치료자에게도 외부의 안아주기 환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 입원 병동이나 납병동의 치료진 혹은 외래 세팅의 치료자가 임시 방편으로 조직한 네트워크도 모든 치료자에게 안아주기 환경을 제공한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역전의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치료진이 수행하는 기능 중 하나는
치료자를 향해 거울을 들어올려 그들이 혼자서는 눈치채지 못했던 역전의 상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로 외래에서 정신치료를 진행하는 개인 치료자는 역전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저녁이나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만남을 갖는 동료 지지 집단을 발전시켜왔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제9장에서 논의하겠지만 지도 감독이나 자문도 치료자의 감정을 담아내기 위한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강조해야 할 요점은 정신치료자가 치료가 어려운 환자와 단둘이서 사자굴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고립되어 혼자 치료하려는 행위는 경력을 망가뜨리고 삶을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역전의 행동을 자초하는 일이다. 요약. 경계선 환자의 투사적 동의시로 인해 극심한 고통 속에 갇혀버린 치료자는 흔히 환자의 내면에서 부정된 부분으로 변형된 탓에 자신만의 생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반응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은 점차 대응의 형태로 변형되어야 한다. 안아주기와 담아내기를 통해 치료자는 환자가 유발한 강력한 정서를 대사하고 해독할 수 있으며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중심을 되찾을 수 있다. 안아주기와 담아내기는 수동적인 비행동화나 환자의 공격을 피약적으로 참는 행위 혹은 적극적인 위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안아주기와 담아내기 개념에는 역전의 반응 탐색을 통한 환자의 내적 대상관계 진단, 내적 지도 감독, 자기 분석, 조용한 해석, 언어적 명료화, 그리고 흔히 분석적 공간으로 일컬어지는 이중 의식 상태의 달성을 비롯해 서로 연관된 일련의 기능을 포함된다. 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안아주기 환경을 조성한다는 개념은 정신치료적 양자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고 환자와 치료자 모두가 효과적인 치료 세팅 구축을 위한 안아주기 환경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입원 치료 혹은 부분적인 입원 치료에도 적용된다.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정신치료 너머의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한 보드라인 환자들은 어쩌면 우리가 일반적인 정신분석이나 정신분석적인 어떤 상담만 가지고 이분들 다 돌볼 수 없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약물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분도 있기 때문에 상담 치료로 가능하신 분과 가능하지 않은 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해야 할 위험성도 있고 사회적으로 위험하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입원이 불가피한 분도 있는데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분이 어디까지인가를 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상담 치료를 통해서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 정도면은 아주 심각한 현재적인 위험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시간이 걸리지만 거의 대부분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저자는 보고도 병원 세팅에서 치료하신 분이니까 필요하면 입원을 시킬 수 있지만 일반 개인 상담을 하거나 기관 상담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입원을 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돌볼 수 있는 환자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는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쉽지 않고 그리고 이분들을 돌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홀딩하고 그리고 컨테이닝 한다고 하는 게 우리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는 환자들도 있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병원이 아니면 낮병동이나 어떤 이분들의 어떤 자조 모임 그래서 어떤 상담자가 커버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에 이분들이 지나친 액팅아웃이 일어나거나 퇴행이 심해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환경, 담아내기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그 부분은 그게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상담자가 관장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을 한다는 우리 스스로가 지나치게
옴니포텐트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의 일부를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이런 극단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돌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 혼자 아까 사자굴에서 자기 혼자 작업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어쩌면 내담자도 위험을 빠뜨릴 수 있고 상담자 스스로가 자기 역전이로 인해서 굉장히 데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죠. 근데 안아주기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안아주기 환경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넓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양하고.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그 아프다고 그러면은 그 약을 찾거든요. 근데 약을 찾는데 약병만 보여주면은 괜찮아진대요. 그러니까 그게 위약에 의해서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약병이 안아주기 환경이 되어버린 건데, 그래 그게 이제 위험한 부분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예.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응급실 가면은 응급실에서 저도 이제 응급실 몇 번 가봤지만은 거기서 응급실에서 환자를 일부러 그냥 한참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의사 판단에 특별히 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병원에 있기만 하면은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 바로 가라앉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가 자기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이런 입장에 가면은 진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멀쩡해도 그 약병만 봐도 병이 낫는다 하는 사람은 그 내적으로 상당히 그 뭐랄까 비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안아주기 관계로 다른 얘기로 하면은 코우시 얘기한 셀프 아브젝트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셀프 수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돌볼 힘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어떤 환경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심한 분들은 혼자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병원 같은 데서는 어떤 치료자 그룹 전체가 하나의 공동으로 홀딩 인바이런먼트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한 환자들은 입원 치료가 장기간 필요한 분도 있고 단기간 필요한 분도 있는데 어쩌면 계속해서 입원 치료만 가지고 사람을 돌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입원하고 나왔을 때 어떤 일단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그 상태에서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는 심리적인 상담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 경우에 외래 환자로서 가끔 또 병원에 가서 필요한 약은 가져오는 상태에서 심리치료가 병행될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위험한 환자들이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치료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피해야 돼요. 위험하죠. 그렇게 되면. 정도 문제가 있어서 어떤 분은 약이 필요 없는 분도 있어요. 아까 얘기대로 자기가 심리적으로 이걸 잘 감당하면 되는데 그 약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져 버리면 이제 마치 병원이 시설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가 힘들면 그냥 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담자에 따라서는 이게 그래서 안아주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게 심리적으로 이 사람을 홀딩하고 컨테인해 준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 이게 셀프 오브젝트니까 이 셀프 오브젝트는 아까 얘기하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성적 일탈을 하거나 여러 모습으로 자기를 방어해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수딩해주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편안하게 안아주고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어떤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그 대상을 통해서 바로 이분들이 건강해지진 않지만 그러한 안전한 공간 안에서 지금까지 발달하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이고나 셀프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바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이 돼준다고 하는 거가 중요한 거죠. 문제는 이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성장 잠재력. 만약에 이분들이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힐링 파워를 결국은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안에 있는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이분들이 안정되고 불안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람을 안정되게 안아주고 담아주는 기능을 해주어야 이분 스스로가 지금 어쩌면 지나치게 퇴행되어 있거나 아니면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지점, 고착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서서히 다시 발달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발달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성숙함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데, 우리가 이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환경 역할을 해준 이런 분들에게는. 그래서 어쩌면 톡 테라피 수준으로 갈 수 있기 이전에 우선은 안전한 환경, 담아주고 안아주는 환경으로서 상당 기간 지나가면서, 상당 기간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이분 스스로가 성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 이분하고의 언어적인 그리고 해석적인 접근들이 점차 가능해지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선 정서적인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자기가 통찰을 우리로부터 통찰을 들을 수 있고 소화해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통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야 이분들이 이제 낫는 건데, 그 과정이 있는 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분에게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거나 통찰을 주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통찰을 받아들이거나 자기 스스로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이 사람의 잠재력은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심각한 불안에 있는 환경 속에서는 그런 접근은 이분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아주기나 담아주기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을 직접적으로 바로 치료해내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분들 스스로가 도약할 수 있는 어떤 파운데이션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이게 안정된 어떤 환경이 있지 않으면 이분들은 성장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침묵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좀 수업에서 다루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임상에서 제 스스로가 침묵하는 것을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늘 뭔가를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지난주에 임상에서 좀 의도적으로 내담자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나도 일단 기다려 봐야 되겠다 해서 그 불편한 시간을 좀 이렇게 견뎌보니까 확실히 내담자가 그로 인해서 뭔가 경험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훨씬 더 가까워지고 좀 더 깊은 탐색을 하게 된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고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내담자를 대할 때 느낌이 훨씬 더 편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내가 네. 애를 쓰지 않고 내가 쉬워주니까 네. 정말 일할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나서 다 일을 주인이 나서 일하면 일할 사람들은 일 안 하잖아요. 당신이 하세요. 그래서 그게 정말 불편하다는 걸 제가 제 안에서 많이 느꼈고요. 그랬는데 이제 내담자가 침묵을 깨고 본인이 방금 뭔가 불편했고 뭔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좀 더 탐색하게 된 계기가 되는 좋은 배움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귀중한 체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우리 내담자를 신뢰하지 않는 게 우리 잠재적으로 있죠. 저 사람 가만히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저 사람 아무것도 못할 거야. 저 사람 너무 불안해질 거야. 라는 우리가 예단을 가진 경우들이 있죠. 실제로 그게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내담자에 따라서는 조금 침묵을 허용하면 그 침묵 속에 불편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 좌절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 생각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좌절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생각하는 힘이 어떤 또트가 일어나고 어떤 정서가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그걸 또 생각하는 힘이 생겨나는 것은 결핍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리가 적절한 정도의 만족을 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그래서 안전하게 이분을 감싸 안아야 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분에게 꼭 필요한 좌절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분들을 안정되게 도와주지만 어쩌면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건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해야 우리가 뭘 알 수 있게 되니까 불편하지만 내가 이 사람 얘기 안 하도록 내가 대신 다 얘기해 주면 이 사람은 굉장히 편해요. 그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를. 좋아할 수 있지만 낫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나를 편하게 생각하고 계속 오고 싶어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정서들을 표현해내고 생각을 표현해낼 수 있는 힘들은 길러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 침묵을 허용했을 때 이분이 불편한 생각이 들고 불편함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진전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할 수 있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좀 이겨내줘야 된다. 우리가 침묵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내담자가 침묵하는 것도 힘들지만 상담자가 침묵하는 것이 어쩌면 더 힘들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온갖 명분이 있잖아요. 내가 합리화를 할 수 있는 내가 불안해서 개입을 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저분이 너무 지금 힘드니까 내가 개입해 주지 않으면 안 돼. 라는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까지도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지나친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개입이 꼭 필요한 것인가? 개입하지 않고 저분 스스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최상이라는 얘기죠. 보통은 저항이 있을 때만 우리가 인터벤션 한다는 얘기예요. 정신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아무 때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말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개입하는 인터벤션은 리시스턴스가 있을 때만 그러니까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자기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이 저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개입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인터벤션이라는 게 해석적인 접근이거나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것이든 이분에게 도움을 이분이 스스로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저항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이분 스스로 좀 불편하지만 좀 있으면 자기 얘기를 잘 할 수 있으면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개입을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분 스스로가 자기를 표현하는 기회를 우리가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하니까 침묵이 길어질 수 있죠. 근데 그때 이분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좀 침묵하고 계시는데 그 상태에 좀 더 머무르셔도 괜찮으신지 아니면 제가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라고 하면서 이분이 버림받지 않는다는 정도의 우리가 점검은 하지만 우리가 대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이분을 무시하는 거죠. 이분 안에 지금 무슨 느낌이 있는지 무슨 생각이 있는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안 한 건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 침묵을 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침묵을 깨고 들어가는 것은
내담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김동환님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네, 그 말씀이 좀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좀 신이 나서 했던 것 같고, 그분은 이제, 예, 그런 저의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는 착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경험하면서 확실히 그 내담자의 주도하에 뭔가가 더 탐색이 되고, 이제 또 침묵하면서 불편한 것이 이제 지금 저하고의 관계에서, 예, 또 일어나는 부분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서, 어, 그러니까 내담자가 치유가 됐다 안 됐다는 사실은 아직 잘 모르겠고요. 제가 편해요. 그렇죠. 어, 제가 어, 예, 그분을 대하는데 훨씬 더 편해졌다라는 걸 확실하게 그 그러니까 다음 얘기에 확실하게 그게 느꼈거든요. 상호적이란 말이에요. 그 예, 인터서브젝티브하기 때문에 내가 편해졌다는 얘기, 저 사람이 편해졌다는 얘기예요. 예, 저 사람이 불편함이 적어졌다는 얘기, 오히려 저 사람이 이 얘기를 함으로써 내 얘기를 계속 듣는 것보다는 자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자기 안에 쌓였던 것들이 방출돼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게 꼭 어떤 인지적인 거나 무슨 해석적인 거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뭔가 언어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긴장의 수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안이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거꾸로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불안하면 아이들이 불안해져요. 마찬가지로 상담자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고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건 나한테 불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도 내가 어떻게 해야 선생님이 좀 편안해질까 하고 의식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 내의 불안함이 무의식적으로 내담자에게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정되지 않으면 내담자도 항상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동이 함께 움직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전이를 그냥 담아내고 침묵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도 불안해야 좀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부산하면 상대방도 부산해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조금 고민스러운 것들은 어떤 거냐면 아까 그 저기 안아주기 환경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환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어떤 뭐 극단적으로 환자 뭐 이다 아니다를 생각하면은 그 치료적인 접근으로 해볼 수 있는데 그게 모호한 환자들 있잖아요. 애매하게. 그렇죠. 애매한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자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안아주기 환경을 뭐냐면은 거의 자기가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면 임시방편처럼 그거를 그 뭐 사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저걸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마치 이제 피곤하면 커피를 마시지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조금만 피곤하면 커피 마시고 하는 거랑 뭐 레드불 마시거나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그게 뭐랄까 조금만 불편하면은 그걸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안아주기 환경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대화라는 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적 방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경우에 따라서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자기가 방어하는 게 아니고 상담자가 직접 방어를 하도록 유도해 가지고 자꾸 말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가 예. 편안해지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상담자 입장에서는 그 일단은 역전이가 생겨버린 거니까 그 말을 해서 지적 방어를 하도록 이미 자극이 왔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불편해지거든요. 마음이 뭔가 허전한 거 뭐가 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심한 게 아닌데 가볍게 말려 들어가 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제 그때그때 조금 적절하게 살피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쩌면 그러니까 이런 게 프레셔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불안이 생기거나 우리한테 역전이가 생겨나면 그게 뭔가 액팅아웃 하고 싶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좀 저분이 나한테 요구하고 있지만 내가 조금 그걸 참아내고 오히려 그분에게 얘기할 기회를 주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분들이 뭔가 질문을 할 때 많은 경우에 현대적 지문에서 많이 쓰는 기법은 어떤 질문을 할 때 질문을 되돌려줘요. 선생님 이거 저렇게 할까요? 하면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자기가 생각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선생님한테 밀어버려요. 선생님 이쪽으로 할까요? 저쪽으로 할까요? 그럼 당신은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나요? 아니면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질문을 되돌려주는 거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사용돼요. 바로 즉답을 하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분을 그냥 만족시켜버리는 거니까 그래피케이션을 바로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사고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거가 굉장히 이게 내담자의 방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이걸 만족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분 스스로가 표현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질문이 있을 때 질문을 되돌려주는 것. 꼭 같은 질문을 되돌릴 필요는 없어요. 이분이 기분 나쁘지 않게 조금 적절한 질문을 해서 본인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침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이 관찰해요. 여러분이 어떤 분을 만나면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경우는 우리 스스로가 또 지나치게 내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경우도 우리가 자객적인 상태로 빠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본인이 자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걸 아주 열심히 잘 듣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나니까. 왜냐하면 예의상 잘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데 저분이 자기 얘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보다 보통 자기가 특히 좋아하는 주제가 딱 나오면 그 주제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 나서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상대방도 다른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저분이 흥미 있어 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이 계속 자기 얘기만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체험일 수도 있고 주위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체험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경험에는 어떤가요? 뭐 처음에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지금은 뭐 그게 이제 많이 없는데 어떤 제 스스로의 조급함이 어떤 이런 침묵이나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의 말의 어떤 중단됨을 못 견뎠던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은 몇 번 없는데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결과를 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오히려
그 관계 속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도 못 듣고 넘어가는 것도 많고, 또 그런 것 통해서 느껴지는 것들을 제가 한번 리플렉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고 뛰어넘어 가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서 끝났을 때는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랬고 또 평상적인 관계 속에서 한편으로는 어떤 그런 침묵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말없음에 잠깐 그 시간에 주는 그 큰 의미를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나름대로 내적으로 뭔가 채워지고 또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된 그런 시기가 있으면 또 괜찮은데 스스로 뭔가 좀 뭔가 비어 있다 아니면 뭔가 굉장히 좀 다른 것에 외적인 것에 몰두해 있다 생각하면 이런 내적으로 오는 이런 관계 속에서의 어떤 empty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꼭 이 자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안 요소들이 있으면 네네. 내가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텐션이 나한테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애증 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에게 충분한 주의를 주지 못하면 우선 대상 파악을 하는데 우리가 실패하는 거죠. 저분이 나한테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왔을 텐데도 그 얘기를 내가 주의 깊게 저분이 왜 뭐가 필요하실 건가에 관심 갖기보다는 내가 이 얘기를 꺼내면서 내 얘기에 취해버리는 경우. 그럼 상대방은 자기 할 얘기 있어서 왔는데 자기 얘기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내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제가 느낀 게 한번 어떤 분을 있는데 제가 만나는 시간이 몇 분 안 되지만 제가 말하는 시간은 몇 분 안 되는데 그분이 말하는 시간이 꽤 완전 한 시간이면 40분은 그분의 이야기로 채워진다고 하는데 잠깐 제가 이야기를 탁 던져도 방향이 글로 흘러가는 것 없이 계속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느끼거든요. 그럴 때 제가 느꼈던 그때 감정이 뭐냐면 와 이게 참 답답하다.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어떤 제가 그런 것들을 내담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뭔가 이분을 통해서 내가 이분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앞섰을 때 의도치 않게 제 말이 많이 앞섰을 때 그 내담자 되시는 분들도 저를 통해서 뭔가 포근함이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수용되지 못하고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느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 걸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저분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저 사람 얘기는 거의 듣지 못하고 내 얘기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자각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각을 해도 가끔 실수는 하지만 그래도 실수를 좀 줄여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환경 요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날씨 탓도 있고요. 그런 게.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정신 차린다고 차리지만은 그 환경이라는 게 어쩌면은 그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그렇고 좀 불안도 있지만 불안정을 이제 유발시키는 그런 조건에서는 이게 남의 얘기를 들을 경황이 없고 빨리 이야기를 해줄 이야기면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이 뭘 진짜 원했는지 그 애들한테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이러는데 그래 저거 빨리 먹어라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러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애는 황당해하는 거죠.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아니면 어떨 때는 엄마 그런데 왜 자꾸 와서 이래 하면서 소리 쫙 질러버리는데 애가 손가락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거나 그런 경우 이제 그런 게 환경으로 내가 뭔가를 막 하면서 어쩌면은 그것도 그냥 정상적인 반응의 일부라고 또 볼 수도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안 그러면은
자기가 스스로 너무 모든 상황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려고 긴장하고 있는 상황도 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우리가 무심코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에 내 스스로 몰두돼 있을 때 대상을 놓치는 거죠, 대부분. 그 아이가 아빠한테 할 얘기했어. 아빠하고 불렀는데 너 저 마당에 가서 풀 좀 뽑아. 바로 이렇게 지시가 나가버린다. 진짜 이런 상황들이 내가 지금 그 일에 지금 몰두해 있으면 그런 쪽으로밖에 지금 내 생각이 안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한테 지금 뭔가 불편한 얘기, 힘들었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빠는 나를 지금 일시키려고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이제 아이는 느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걸 다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리프렉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습관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되면 아이들에게 큰 데미지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텐션이 아이들에게 가지 않고 계속 나한테만 머물러 있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 자기를 돌보는 기능이 상당 부분 퇴행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성몰두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가 아이들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변화, 신체의 변화, 그래서 아이의 상황을 감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자기를 돌보는 기능의 상당 부분이 상실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성몰두를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 건데 이제 아이가 점점 커 나가면서 아이를 돌보는 기능은 이제 점차 줄어들게 되고 자기를 돌보는 힘들이 더 이제 생겨난다고 하는데 이제 이 과정을 유니카시 모성몰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가가 다르겠죠. 아주 어린 시절에는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줘야만 아이가 성장하는데 실제로 지금 환갑이 되신 분들 이렇게 상담을 해도 어린 시절에 결국 이때 모성몰두를 해주지 않았던 그 어머니에 대한 아쉬움이 평생 가요. 그게 아무리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애쓰고 메디테이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그 텅 비어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평생 간다는 걸 절감해요. 그 정서적인 너리시먼트가 결핍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힘든 것인가를 느끼게 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